비르츠부르크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다시 태어나면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했다니까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르츠부르크 여행은 마르크트 광장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마리엔 예배당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조화가 500년 된 건물 같진 않은데요. 네, 그렇죠. 트램이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인 비르츠부르크는 대학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젊은이들의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적인 건물과 또 젊은이 함께 모여있는 도시이군요. 네, 그래서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비르츠부르크를 가장 대표하는 곳은 레지덴츠 궁전입니다. 세 개의 궁전을 붙여놓은 듯이 디귿자 형태로 생겼는데요. 2차 대전 때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심혈을 기울여 복구한 결과 1980년에 옛 모습대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촬영은 안 되었지만 내부에 들어가니까 그 정성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화려했었습니다. 특히 화려함은 유럽의 주교관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니 당연할 정도고요. 복구 기간이 길었던 만큼 옛 명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촬영이 안 돼서 참 아쉽네요. 부시가에서 강 건너에 있는 요새로 향했습니다. 요새는 왜 가보시는 거예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였습니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중세 축제를 여는데요. 저는 축제를 보려고 하루 먼저 도착했습니다.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군요. 네. 요새로 가는 다리 위에는 성자상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프라하의 카르교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비르츠부르크를 두고 독일의 프라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느낌이 비슷해요. 다음날 아침 마리에베르츠 요새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입장객이 별로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중세 축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네. 축제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축제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이니만큼 대충 이렇게 식용만 하는 그런 축제는 아닌가 봐요. 네, 물건 파는 방식부터 상점 주인들, 사러 오는 사람들도 중세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것은 옛날 와인병입니다. 아, 이게 와인병이군요. 중세의 무기를 파는 가게는 가게 주인 목장부터 거의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재밌네요. 그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축제를 즐기면서 제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왠지 복장도 갖춰 입고 사야 될 것 같은. 중세 축제는 바이에른주의 대표적 축제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 참여가 날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그냥 중세를 그대로 느껴보는 축제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도시에서 이런 축제가 벌어진다니까 참 부럽네요. 우리도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네, 살아있는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가게들이 있나요?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빵가게네요. 네, 그 밖의 음식점들도 중세 선술집처럼 꾸며놓아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워주었습니다. 마치 대학 축제에 이렇게 주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그럼 아이들이 잔뜩 모여있는 공연은 어떨까요? 복장은 중세 복장처럼 보이는데 악사는 아닌 것 같고 저 복장은 검투사 복장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인상은 험상궂었지만 악기부터 연주 분위기까지 남다른 중세 축제였습니다. 네. 이곳은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뉘른베르크의 중심 광장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서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평소에는 매일 노천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나 시장 제품들이 생각만큼 싸지는 않았습니다. 유기농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의 마트가 더 쌌던 기억이 납니다. 아, 유럽에서는 시장이라고 꼭 싸지만은 않은가 봐요. 네, 저도 쌀 줄 알았는데 신선하거나 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광장 한 구석에 있는 황금색 탑은 아름다운 샘이라고 하는 20m 크기의 분수입니다. 황금색 조각상이 특이하네요. 그렇죠? 중세나 성서 속의 인물들을 새겨넣은 것이랍니다. 이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창 속의 고리를 3번을 돌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샘 옆에는 14세기에 지어진 성모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았지만 섬세한 장식과 웅장한 파이프 오르건, 그리고 마리아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규모는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 같은데요. 경건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성모교회 전면에는 시계탑이 있는데요. 정오가 되면 그 앞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특수장치로 만든 인형들이 종소리와 함께 움직이는데요. 움직이는 인형이 있는 시계로는 독일 최초라고 합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있는 도시예요. 거리에서 보았던 인형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화가 뒤러의 일생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그냥 거리에서 볼 수 있군요. 1100년대에 만들어진 이 성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니른베르크에 들릴 때 머물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1000년 가까이 된 무척 오래된 성이네요. 하지만 거주 장소보다는 묘세의 목적이 컸다는데요. 네. 오늘날엔 중사 기사들의 도구들과 마구 장식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말과 연관된 것들이 매우 다양하게 전시돼 있어요. 이게 다 말과 관련된 건가 봐요. 네, 말을 위한 투구도 있고요. 다양한 등자세들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더 많았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네, 이 성 역시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요. 전쟁 이후에 성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건축 전문가들이 노력한 결과 과거 모습과 거의 일치되게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습만 봐서는 복원한 거라고 믿겨지지 않나요? 네, 전해온 건축 자료들 덕분에 완벽에 가까운 복원이 가능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우, 어딜 가나 이런 낙서가 있어요. 네, 절대 근절되지 않는 세계적 현상 중에 하나죠. 아,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까지는 이해하는데. 니른베르크는 2차 대전 때 공습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분위기의 이 도시 전경도 그럼 요새처럼 복원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1300년대 후반에 완공된 성 제발트 교회도 2차 대전 때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폭격받은 교회를 다시 복원시켰나 보군요. 네, 얼핏 보면 과거의 흔적이 안 보이지만 벽화에서 교회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뭐 새 것인지 복원된 것인지 설명을 안 듣고 봤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오랜 세월에 걸쳐 철저한 역사적 고증하에 복원을 해서 그런지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옛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 독일 사람들이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요. 부러운 마음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철저하게 파괴된 성당 사진들을 보니 복원을 위한 니른베르크 시민들의 노력이 더 한층 위대해 보였습니다. 네. 다음에 찾아가는 곳은 니른베르크에서 꼭 찍어야 할 사진 포인트입니다. 페그니츠 강 위로 솟아나온 성령 양로원인데요. 독특한 양식이 늘 멋진 사진 소재가 되곤 합니다.
저녁 시간엔 뉘른베르크의 유명한 먹을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 맥주는 기본이고요. 손가락 크기만한 소시지가 소문난 주인공입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맛은 뉘른베르크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하면 맥주와 소세지죠. 다음 행선지는 어딘가요? 독일인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밤베르크입니다. 건물들이 독특해요. 15세기에 지어진 구시청사인데요. 다리 위에 세워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당시 시민계급과 주교 세력의 대립이 시청사를 다리 위에 만들게 했는데요. 건물 양식도 두 양식이 섞여 있어서 특이했습니다. 구시청사는 레그니츠 강 위에 있는 다리에서 보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찍은 사진 한 장에 반해서 밤베르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치인데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을까요? 바로 이 풍경입니다. 정말 시청사가 다리 한가운데 세워져 있군요. 다른 벽면의 건물 모습과 함께 정말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밤베르크에는 레그니츠 강도 흐르지만 마인 도나우라는 운하도 있습니다. 그 곁으론 오래된 목조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수상도시로도 유명해서 독일의 베니스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이 집들은 원래는 어부의 집이었는데요. 집 앞까지 배를 타고 왔던 것이 지금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곳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건립 후 화재로 불탔다가 13세기에 다시 지어진 건물입니다. 고딕 성당처럼 웅장한 분위기가 나는데요. 로마네스크에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세워진 건축물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부조네요? 네, 하인리 2세 무덤에 새겨진 부조인데요. 그는 그의 황후인 쿠네군트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지은 지 800년 가까이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성당이지만 한편으로는 파격적이기도 했는데요. 무슨 전시회도 했나 봐요. 네, 성당 곳곳에 과거와 현대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네, 유럽 사람들의 성당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대성당 옆으로는 18세기 초에 지어진 주교의 궁전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척 거대한데요? 건물은 두 개 동씩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으로 내부 장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부는 국립미술관과 박물관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무척 화려해요. 어떤 방이죠? 중세 유럽에서 주교의 권력은 왕 못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다른 곳과는 달리 내부 촬영을 할 수 있었나 봐요. 네, 의외로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서 네. 수월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보물이 많은 곳일수록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실크 벽지로 장식된 방입니다. 많이 빛바랜 모습인데요. 예전에 색채가 남아 있었다면 무척 화려한 방이었겠죠? 왕궁 안쪽에 있는 장미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5월이었다면 꽃이 만발해서 더 아름다웠을 것 같네요. 밤베르크는 2차 대전에도 폭격을 받지 않아서 보존이 잘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17세기의 풍경을 볼 수 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넨에서 남쪽에 있는 킴제 호수입니다. 15분 정도 배를 타면 노잉슈반슈타인성, 린더우프 성에 이어 루드비히 2세가 세 번째로 지은 헤렌킨데성에 자리한 헤렌인델 섬에 닿습니다. 그런데 루드비히 2세는 왜 섬 안에 성을 지었나요? 그는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고성을 만든 후 증세가 심해져서 더 외딴 은신처를 찾은 곳이 바이에른의 바다로 불리던 킴제 호수 안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왕에게 대인기피증이 있었다니까 좀 아이러니하네요.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와 성을 보니 딱 생각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늘 비교된 성이긴 한데 베르사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헤렌킴제 성은 그 성을 그대로 모방해 만들었습니다. 어쩐지 외관- 좀 비슷해요. 네, 외관뿐만 아니라 정원, 궁의 내부까지 베르사유 궁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실제로 루드비 2세가 파리를 방문한 후 지었다고 하는데요.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안타깝지만 그가 지은 성 3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다 보니 베르사유를 능가하는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부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바이에른의 베르사유라고 불릴 정도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궁전을 짓느라 바이에른의 재정은 바닥이 났고 국민들의 원성도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결국 루드비 2세는 궁전의 완성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타살인지 자살인지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에 아직도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성 3개 짓느라고 이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겠어요. 이번에 찾은 곳은 린더우프 성입니다. 유일하게 루드비 2세 생전에 완성된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웬 동굴이 보이는데요? 루드비 2세의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동굴인데요. 놀라운 점은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루드비히 2세가 지은 건가요? 네, 루드비 2세가 19세기 말 당시의 최신의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었는데요. 바그너의 오페라를 좋아했던 그는 이 동굴에서 오페라 공연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종려석이나 연못도 모두 인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인공으로 된 조명빛과 파도를 즐기면서 배 안에서 뱃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녹색 정자 아래로 린더우프 성의 전경이 펼쳐집니다. 계단을 따라 흐르는 분수인가 봐요. 아름답네요. 루드비 2세는 아버지 별장이었던 이곳을 자신의 은둔형 별장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궁전이라 하기엔 단일 건물로 작았지만 내부는 역시 왕궁이라 불릴 만큼 호화로웠습니다. 이 궁은 유일하게 루드비 2세의 생전의 왕궁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전에 다 보지도 못할 그런 궁들을 많이 지었군요. 정원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궁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솟아오르는 분수를 함께 보면 더욱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네. 분수가 나올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여요. 루드비 2세가 지은 세 번째 성을 만나러 갑니다. 성들은 모두 알프스 산자락 안에 세운 덕택해 가는 길이 아름다웠습니다. 알프스가 만든 호수군요. 역시 왕이어서 그런지 좋은 자리에 성을 다 지을 수 있었나 봐요. 네,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호수였는데요. 그래서 주변도 소란스럽지 않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쉬러 오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네, 바라만 봐도 평화로운 모습이어서 저희도 마치 이 마을 사람들이 된 듯이 잠시 쉬었다 출발했습니다. 노인슈반슈타인 성은 루드비 2세가 지은 성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중세 기사의 심취에 그 성을 재현하겠다며 성을 지었는데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성에서 공사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꽤 높이 있어 보이던데요. 갈 길이 멀겠어요. 네, 마차나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걸어가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바로 성으로 가지 않고 먼저 마리안 다리를 찾습니다. 마리안 다리에 특별한 게 있나 보죠? 네, 노인슈반슈타인 성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런데요. 다리 아래로는 깎아지르는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이 아찔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진 찍는 방향으로 성이 보였습니다. 성의 일부는 보수 중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성 같네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이 성을 짓는 데는 의외로 큰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성의 완공 전에 루드비 2세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처 내부 치장을 하기 전에 죽은 것이죠. 악기나 차림새가 노이슈반슈타인 성과 참 잘 어울리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성이었기에 루드비 2세는 자신이 죽고 나면 성을 파괴하라고 했었다는데요.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세계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예요. 만약에 없어졌다면요. 후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왜 이 성을 백조의 성으로 불러요? 노인 슈반슈타인에서 슈반은 독일어로 백조라는 뜻인데요. 성의 외관이 백조가 날개를 접고 웅크리고 있을 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역시 성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찍지 못하고 견학실에 성의 모형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모형으로만 봐서는 왜 백조의 성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조금 더 백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루드비 2세의 성들은 찾아가기 힘든 곳에 지어졌습니다만 성의 외경이나 내부를 떠나서 성 주변의 자연도 아름다워서 구경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찾아간 곳은 친환경도시 그리고 대학도시로 잘 알려진 프라이부르크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상징은 뭐니 해도 인공수로입니다. 자연수로가 아니라 일부러 만든 인공수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중세시대 목조 주택들의 화재 피해를 줄이려고 소방시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도시 미관의 일부분으로 명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손 닿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거니까 무척 맑은가 봐요, 물이. 근데 물은 어디서 갖고? 네, 도시 근처에 흐르는 드라이잠 강에서 끌어오는데요. 네.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흘러서 더울 때는 사람들이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힌다고 합니다. 또 수로 덕분에 여름에는 도시 기온이 2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수로의 역할이 크군요. 프라이부르크의 구시가에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수로길과 함께하는 트램만 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도시라고 말합니다. 돌바닥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네, 이건 바닷간판인데요. 문맹자가 많았던 시절부터 내려오던 상점 표시입니다. 이 중엔 옛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새로 만든 것들도 있는데요. 네. 옛것이 도시 디자인의 일부가 되어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다녀도 재밌겠어요. 어린아이들도 금방 알 것 같고요. 이 가게는 보석 가게. 맞죠? 네.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였습니다. 네. 자연과 좀 가까이 닿아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나 봐요. 여기는 도시 광장에 세워진 벼룩시장입니다. 역시 바닥에 시장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게 시장 표시예요. 날이 굳어서인지 벼룩시장에 상점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중 한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접 만든 악기였는데요. 진지하게 들려주고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인이나 아이들 모두 좋아하더군요.
어느 도시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는 100m가 넘는 높은 첨탑을 자랑하는 대성당입니다. 도시가 어디서나 잘 보이는 첨탑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길치도 길을 잃어도 무섭지 않겠어요. 잘 보이니까요. 네, 특히 사람들도 친절해서 지도만 들어도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독일 산림을 대표하는 흑림 지역이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숲이 검은 빛을 띈다고 해서 흑림으로 부르는데요. 산책하거나 트레킹하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뭘 보시려고 가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중에서 독일에서 가장 크다는 트리베르크 폭포를 보기 위해 산책길을 따라갔습니다. 왕복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코스였는데요. 네. 가는 길 내내 숲속의 갖가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모처럼 즐거웠습니다. 딱 봐도 이 산림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흑림은 매해 독일 관광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관광지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폭포에 다 왔나 봐요. 네, 그런데 거의 목적지에 다 왔을 때 뜻밖의 구경을 했습니다. 숲에 마련된 안내소 창문 틈새로 다람쥐가 땅콩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왠지 익숙하게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네. 트리베르크 폭포는 여러 개의 작은 폭포로 이루어진 계단식 폭포입니다. 그 길이가 163m에 달해서 독일에서 가장 길게 흘러내리는 폭포라고 하는데요. 마침 비가 와서 수량이 많아 더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폭포의 장관을 찍기도 하고 참 많이 찾는 곳인가 봐요. 네, 폭포도 멋있었지만 주변에 청설모와 새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청설모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 옆으로는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촬영으로 바빴는데요. 비가 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선 폭포를 보러 갔다가 다른 것들까지 보고 오셨네요. 네. 그게 자연에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흑림은 매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울창한 숲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흑림에는 유명한 것이 자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체리 케이크입니다. 아내가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케이크는 의외인데요. 흑림에서는 체리 케이크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인데요. 맛도 맛이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조리법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맛이 궁금한데요. 어떤 맛이에요? 네, 달지는 않았지만 입에 부드럽게 남는 좋은 맛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은 시계입니다. 어머, 이 곰은 곰이죠? 사람 아니죠? 네, 시계의 추인데요. 나무로 만든 벽시계, 탁상시계 등이 흑림의 특산품으로 네. 이곳에는 옛날부터 독일의 시계공업 중심지였습니다. 눈에 익은 시계네요. 네, 모두 흑림에서 생산된 나무들로 만든 시계입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보니 재미있더군요. 이런 시계라면요. 시계 구경만 해도 시간 잘 가겠어요. 요즘은 소리 때문에 일부 꺼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앙증맞은 조각들의 움직임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는 그 모양의 시계도 있고 하이디 모양의 시계도 있네요. 시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동화를 옮겨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뻐꾸기 시계입니다. 1유로를 넣으면 1분간 인형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움직이나요?
숲립에서 들려준 진짜 뻐꾸기 소리에는 못 미쳤는데요. 그러나 집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이해되는 행님이었습니다.